안녕하세요. 네. 예, 언어논리 강사 고명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부터 이제 7회 동안 언어논리 기본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이번 저의 기본 강의의 주된 목표는 우선은 이제 논리적인 독해, 요거죠. 예, 논리적인 독해를 배워보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논리적인 독해라는 게 뭐냐. 네. 요거를 사실 이제 설명하는 게 오늘 수업의 주된 좀 목표 중에 하나예요. 논리적인 독해라는 게 과연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 예. 보통은 이제 언어논리 준비를 하실 때 사실은 수능 국어 비문합 준비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해를 사실은 연장선에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PSAT 언어 논리 문제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오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국어 비문학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기도 하고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도가 상당히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네. 리트에 못지않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선 이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본인이 이제 어떤 직렬에 이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입시를 준비하신다, 혹은 5급 행시를 준비하신다, 인사혁신처 시험을 준비하신다, 아니면 민경직을 준비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7급을 준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5급 피셋의 시험 시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40개의 문항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시간이 90분 정도. 그럼 문제 하나당 한 2분 조금 되는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몇 번 이 문제들을 지금 이제 저 수업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문제를 한두 번 정도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2분 내에 푼다고? 라고 이제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 논리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가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지금 이게 수능국어 비문학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선 언어논리 영역의 평가 항목들은 공직자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녀야 할 자질을 평가하라는 의도를 조금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질,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가.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건 지식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죠. 이런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네. 사실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거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라미드 모형, DIKW 모델이라고 보통 부르죠. 데이터, 인포메이션, 널리지, 위즈덤. 그런데 지금 총 4단계인데 사실은 이제 아무 목적 없이 모여져 있는 자료, 그리고 목적성을 가지고 뭉쳐놓으면 그것이 정보,
정보보다 한 단계 더 높여 있는 것 지식,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지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많이 강조하는 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보라고 하는 부분. 정보와 지식의 차이. 사실은 이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거든요. 지식은 사실은 이제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쉽게 잘 안 변합니다. 지식의 경우는 대부분. 그런데 정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죠.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핸드폰 액정을 고쳐야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어디 가면 핸드폰 액정을 고칠 수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찾죠. 근데 찾았는데 그 정보가 만들어진 시기가 한 2017년이다. 지금 2022년인데 2017년이다. 그럼 그 정보는 믿을 수가 없는 정보가 되죠. 벌써 그 정보는 옛날 정보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 정보는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 주목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그래서 지식정보 시대에 지녀야 할 자질을 평가하는 의도가 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러면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이해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 표현하고, 주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추론해내고, 혹은 특정한 정보 지식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앞대가리만 딱 짜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디테일한 측면을 살펴본다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원래 디테일하게 좀 살펴본다면. 그리고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 글이 다루고 있는 화제와 논점, 논쟁점,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찾는 능력, 글의 맥락을 통해 개념들 이해하고 글에 실린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해 능력, 표현 능력, 자료 쓸 수 있는 글의 내용을 정하고 적절한 교열을 구상해서 문단들을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빈칸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 추론 능력, 주어진 정보에서 필연적으로 참여되는 조항을 이끌어내는 능력, 블라블라, 비판 능력까지요. 이런 능력, 그런데 사실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아예 안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어 교육에서는 이름에서도 사실 그게 조금 드러나요. 문학, 그리고 비문학, 문학하고 비문학. 이거 이름이 네이밍 자체가 어떤 거냐면 문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고 얘는 뭐냐면 문학 아니네요. 이를테면 제 이름이 고명곤인데 고명곤, 그 다음에 고명곤 아니네.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사실 잘 안 드러납니다. 고등학교 국어교육까지 거기에서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게, 보통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비문학 여기 이론이 뭐가 있니?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능 국어 비문학 준비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건 뭐냐면 양측입니다. 문제를 열심히 많이 풀어요. 그게 뭐 잘못된 방식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PSAT 언어 논리 준비를 하실 때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고 중지. 네. 그러면 PSAT 언어 논리 제시문 그리고 문항의 특성을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제시문들이 주로 나오고 그리고 문항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2007년도에 PSAT 언어 논리 시험을 이제 최초로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교수님입니다. 김명석 교수님이 쓰신 보고서 내용을 사실 요약한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냐면 특정 학문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제시문을 골고루 출제한다. 그리고 대학 교육 과정에서 지도되는 교양 수준, 공통적으로 배우는 그 교양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전문 용어나 이론이 등장한다면 그 용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논리적 사고 능력 평가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암기 위주, 집약적, 압축적 수험 공부를 통해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없도록 설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만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평상시에 폭넓은 독서 토론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험이 요구하는 사고 능력, 교육, 독서, 토론, 비판 참여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종합해 본다면 사실은 말하고 싶으셨던 건 어떤 거냐면 학원 안 다니고 그냥 평소에 독서 열심히 하고 토론 열심히 참여하고 책 많이 읽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들겠다. 원래 의도 자체는 사실 그런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독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폭넓은 독서와 토론이라고 했을 때 요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말싸움을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론은 아니에요. 그냥 말싸움, 목소리 높여서 언성 높여서 말싸움 하는 게 토론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있고요. 입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 토론이 어떤 방식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자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토론 참여자도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독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독서를 한다라는 건 그냥 단지 글씨 구경하는 건 아니에요. 책을 읽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정보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거 사실은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논리적인 독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하고 조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독서하고 토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고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사실은 지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도를 거의 못 받아요. 대학 과정에서도 뭔가 지도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스스로 뭔가 나서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하나의 이제 어떤 상품화 하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하려는 건요. 네,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쑥스럽네요. 저도 이거 여기서 돈 벌어서 저도 참 재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논리적 독해라고 하는 것, 논리적 독해 방법론이라는 것을 일종의 이제 원래대로라면 가장 바람직한 건 이건 이제 어떤 세미나라든지 실제 세미나에 들어가서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사실 익혀야 되는 건데 그럴 시간도 사실 그럴 기회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제 학원이라고 하는 환경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걸 한번 습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일단 제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번 1차 시험 합격자 통계입니다. 네, 이거 보고 저는 참 놀랬더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시험 문제를 냈던가. 점수가 이 정도로 막 이렇게 합격 커트라인이 이렇게 낮아질 정도였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성찰을 해보고 이게 과연 기존의 학원가에서 내가 습득했고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더라 하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어떤 그런 스케줄 관리 물론 스케줄 관리 어떤 그 문제는 아닙니다. 배웠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했던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 것이었나 이걸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사설은 그러면 좀 마무리를 짓고요. 본격적으로 좀 이제 제가
샘플 강의에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핵심적인 정보들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핵심 정보들을 읽어야 되는데, 글 속에서. 특히 이제 PSAT 언어 논리 지문에서 핵심 정보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 핵심 정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정당화를 할 거예요. 우선 문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조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일단은 고정을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어떤 문장의 의미를 안다라는 건요, 그 문장이 어떤 조건에서 참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거짓이 되는지를 안다라는 사실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예문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차이란, 여기 긍정이다. 차이란 긍정이다. 실제로 있는 문장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두 가지가 가능해야 돼요. 난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거나, 두 번째로 아니야, 난 저 문장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문장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반응을 해요. 이게 뭔 말이야? 차이가 긍정이라니. 차이는 긍정이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쵸? 여기 이제 질 들레즈의 이론에서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그런 문장이에요. 이렇게 그냥 쓰여진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냥 주어진 텍스트, 단어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여기서 생략된 표현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읽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걸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장은 PSAT 언어논리 제시문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바뀐 형태로, 최대한 바뀐 형태로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근데 어떤 거냐면, 문장이 어떤 조건에서 참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거짓이 되는지, 혹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혹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 판단할 수 있어야만, 그때에만 우리가 그 문장을 의미를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다와 틀리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유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 하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단어 하나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을 때 맞다, 틀리다, 끄덕끄덕, 도리도리 이런 입장을, 어떤 그런 스탠스를 정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두 번째, 없다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단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고요. 근데 저 단어만 이렇게 띡 적혀 있을 때 맞아 없다, 맞아 난 동의해 라거나, 아니 난 동의 못하겠어 라거나, 이렇게 뭔가 센스를 정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둘 다 불가능해요. 불완전한 일종의 조각들이에요. 근데 얘는요, 유령은 없다라고 만약에 하면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 형태죠. 이건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 형태입니다. 이때는요, 도리도리 하거나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요거 사실은 이제 하나의 문장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방식으로 의미가 갖는다. 그래서 문장의 한 성분은 그러한 방식으로 의미를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단어, 서술어 단독으로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고 주어와 서술어 결합 상태가 항상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비트겐슈타인 논리 원자론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 원자 명제하고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명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논리적인 독해
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명제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정보라는 개념을 그냥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명제라는 개념이 좀 철학적으로 무거운 개념이라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 이제 과학기술 영역으로 들어가서 한 번쯤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쯤. 우선 객관적으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명제 개념인데 조금 묵직한 개념이에요. 부담이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정보 개념. 그럼 정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정보 개념은 객관적이다라는 그냥 그 조건만 빼버린 거예요. 주어하고 서술어 구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맞다와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만 사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하나 좀 예문을 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뭐 뜻하는지 아시죠? 이 단어 하나만 있을 때 맞다 틀리다가 판단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요거를 보고 사과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거죠? 예, 저 새끼 정신 나갔구나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아마도. 그쵸? 자, 빨갛다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적을게요.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뭘 뜻하는지 아시죠? 약간 좀 이상하네요. 파란색 글씨로 빨갛다라고 적어 놓으니까. 근데 이 단어 하나만 있을 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가능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건 회색인데 제가 이걸 보고 빨갛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거 빨갛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그럼 맥락이 하나 주어지게 된다면 맞다, 틀리다, 제대로 됐다, 혹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있으면 맞다, 틀리다를 판단 못해요. 자, 사과는 빨갛다라고 하면 그때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빨간 사과. 요때는 아마도 가능할 거예요. 요때도. 가능하다라고 아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둥근 사과. 이때도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정보 개념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 정보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보량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언어 논리 제시문은요. 정보량 자체가 많습니다. 그 정보량이 압축되는 패턴이 사실 이제 여기다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정보량이 많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사실 그런 설명이에요. 요거랑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이겁니다. PSAT 언어논리 제시문들은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지식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글, 혹은 전에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설명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글, 그런 자체, 혹은 논문이거나, 혹은 논문의 표현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글, 그렇다라고 일단은 요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글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식이란 뭘까? 지식이란 뭘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머릿속에 우주 같은 게 펼쳐져요. 보통은 뭐지?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하지 학원에서. 사실은 맞아요. 이 지식이란 뭘까? 이거 답변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지식의 본질, 어떤 주장이 지식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를 사실 따져 묻는 질문이기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짧은 몇 마디 문장으로 설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건 뭔가 그렇게 심오한 진리 같은 거를 뭐 탐구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점에서 보면 정보량이 많은 글, 지식을 다루고 있는 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그 독해 전략, 논리적인 독해 방법론, 이걸 탐구하는 맥락에서 거기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 논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요것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주장이 지식이 되려면 그러면 그 문장이 객관적으로 참, 즉 누구에게나 옳은 문장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참인 문장이다라는 거겠죠. 지식은. 근데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좀 이제 신경을 써봐라, 한번 좀 생각해 보셔라 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2020년 상반기. 저 참 2020년 상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삶의 방식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보면 2020년 상반기에 그리고 그때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논쟁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저도 쓰고 있긴 한데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과연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냥 쓰고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아. 안 써서 이게 일종의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일종의 그 도박 같은 거죠. 나는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얘가 썼을 때 예방이 되는 경우와 썼는데 예방이 안 되는 경우, 안 써서 예방이 되고 안 써서 예방이 안 된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봤을 때 차라리 쓰는 게 그래도 내가 손해가 적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쓰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건 엄청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2020년도 상반기부터 사실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죠. 코로나19 예방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사실 나눠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어느 한쪽이 옳고 반대쪽에 틀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각각의 문장들이에요,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어. 하나의 문장이고요. 마스크를 착용해도 코로나19 예방할 수 없어. 또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그 문장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장들이 하나로 이제 만약에 수렴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봤을 때. 이를테면 어떤 주장이 지식으로 인정받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저는 사실 그걸 보면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쉽게 믿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 아니냐. 오히려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요걸 사실 하면 저는 요거 설명할 때마다 사실 한 번씩 물어봐요. 다른 사람 말 잘 믿으세요? 잘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항상 의심하는 자세를 그래서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요거를 조금 잘 하시려면. 언어 논리, 조금 이제 논리하고 관련된 걸 좀 잘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심지어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저 새끼 얘기하는 거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 좀 이상한데? 항상 그런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그래도 저는 그런 식의 관록은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되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 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왠지 뭔가 일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런 태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어떤 주장이 지식으로 인정받기가 참 어렵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맥락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쉽게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안 바꿔요. 네. 자, 그러면 지식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식의 탄생 과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지식의 본성이 뭐냐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대사회에서요, 어떤 주장이 지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그 주장이 논문의 형식을 갖춰서 발표가 돼야 되고요. 그 발표된 논문이 어디에 실려야 되냐면 인용지수가 높은 학술지, 저명한 학술지에 그 논문이 게재돼야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 논문 동료평가를 거쳐야 돼요. 동료평가.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써요. 그럼 논문을 제가 학술지에 보내요. 심사료하고 같이. 그러면 그 학술지를 출간하는 학술지 편찬위원회, 보통 이제 학회죠. 학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제 논문 이름 지우고 보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거예요. 잘 썼다. 게재 승인. 혹은 수정 요청. 잘 썼는데 조금 고쳐와라. 보통 이제 B 플러스 한 C 이 정도 되겠죠. 아니면 기각 F. 고쳐와도 안 실어줄 테니까 가지고 보내지 말아라. 심사위원한테 가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데스크에서 그냥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요. 데스크에서 리젝트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동료평가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동료평가, 저 심사를 통과하는 게 어렵고 깐깐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명한 학술지들의 인용지수가 높다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논문 한 편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은 믿을만하다라는 평판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범한 지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주장을 쉽게 믿지 않는데, 그야말로 권위 있는 학술지의 심사위원들, 과연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을까? 안 믿을 거라는 거겠죠. 어떤 논문이 나온다, 어떤 글이 자신들 앞에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글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성향 때문에 학술적인 글들은 특정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보량이 많은 어떤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는 글, 필연적으로 정보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씩 이게 뭐냐면 워낙에 이 시험이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떤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게 뭐 어떤 이걸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 거라서 사실은 그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쓸데없이 너무 어렵기만 하고 이게 무슨 한국어냐. 나 한국 사람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괜히 쓸데없이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맥락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맥락이 다르다라는 거. 이건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글이다. 그래서 정보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가 예시 문장을 두 개를 써놨어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박쥐를 먹으면 코로나에 걸린다. 두 번째 문장, 야생동물과 자주 접촉할수록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진다. 두 문장 중에 한 문장만 내 논문에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두 번째 거. 네. 누구한테는 물어봐도 사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거 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유 물어보면은 뭐 이제 있어 보이니까. 간접 나오는 건 있어 보이니까 맞아요. 어떤 점에서 뭐 있어 보이니까. 근데 하나 차이점을 얘기해 본다면 분석을 해본다면 얘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얘는 엄청나게 논박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금방 논파된다라는 겁니다. 금방 시비 걸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요. 시비 걸려고 하더라도 잘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야생동물과 자주 접촉할수록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진다. 우선 박쥐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전반을 다루고 있고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 접촉. 그리고 그때 코로나19 반드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감염률, 확률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장 사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차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차이. 자,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은지는 명백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지금 제가 하는 이유, 문장을 쉽게 쓰는 거, 말을 쉽게 하고 글을 쉽게 쓰는 거,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이게 마치 미덕처럼 방송이나 이런 거 봐도 보면은 사실 그런 거죠. 말을 조금 쉽게 해야지 말 너무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좋지 않다. 일리는 있어요. 물론 말을 쉽게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거 그건 나름의 미덕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항상 미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뒤에 있거든요. 요거.
바구니에 있어요. 바구니에 있습니다. 늘 미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문장이나 글을 쉽게 쓰는 거. 오늘 요즘은 사실은 이제 그렇죠. 뭐 인문학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유튜브 이런 거는 좋은데 재밌는데 이렇게 전문 학자들이 쓴 글을 왜 이렇게 어렵고 짜증나냐. 졸라 짜증나 막 하면서 막 그러는데 뭐 저도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제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말 어려운 거를 막 이렇게 하느냐. 요즘에는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긴 하는데. 근데 글이나 문장 쉽게 쓰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 쉬운 말로 짧은 말 한 문장, 두 문장 혹은 촌철살인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 어찌 보면 저는 좀 오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든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는 거 PSAT 언어논리 제시문은 정보량 많고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얘가 더 쉬워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크고요. 더 쉬워질 이유도 없고 더 쉬워질 이유도 없고 쉬워질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가끔씩 가다가 이제 뭐 어떤 이거를 뭐 자격 시험화 해가지고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까? 어떤 점에서 보면 그 안에 깔려 있는 건 지금 여기서 읽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국어 시험의 연장선에서만 조금 이제 생각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냐. PSAT 언어 논리 제시문 자체는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글들이 대부분이다. 지식을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그 지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지식들을 평가하는 능력을 검토하는 시험이다라고 일단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보량이 많다라고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어 문장에서 정보가 어떻게 압축되는가를 조금은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예문을 한 5개 적어놨어요. 네, 5개 적어놨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정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정보라는 건 사실은 어구입니다. 주어라고 볼 수 있는 단어와 서술어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어서 맞다와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으면 정보예요. 근데 우리말의 한 문장에는 정보가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시들을 지금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보시면 빨간 사과는 1,000원이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무슨 문장인지 아시죠? 예. 모르세요? 끄덕끄덕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네,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무슨 문장인지 아시죠? 뭘 뜻하는지도 아시죠? 이거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인 거 맞죠? 그쵸? 근데 그럼 여기 정보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나요? 2개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어떤 사과가 빨개요. 그리고 그 사과는 1,000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장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행성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어떤 문장인지 아시죠? 뭘 뜻하는지 아시죠?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정보는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안드로메다 속하지 않고. 그리고 지구는 행성이에요. 항성 아니고요. 해성 아니고요. 소행성 아니고요. 행성입니다. 2가지 정보가 맞아야만 2가지 정보가 맞아 떨어져야만 이 문장들은 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이거 언어 논리 제시문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이 구조 자체가 좀 이따가 이제 예제를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복잡해요. 요거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이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그 문법을 좀 잘해야 된다는 소리겠구만 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하고 여기에 있어요. 오늘 조금 강조 드리려는 거. 자, 여기 아무 트릭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무슨 문장인지 아시죠? 뭘 뜻하는지 아시죠?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죠? 정보 개수 몇 개 할까요?
한 개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결합. 그쵸? 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려는 건 그게 아니고요. 자, 이거를 좀 답변해 주세요. 얘하고 뜻이 다른가요? 인구가 증가한다 하고 인구 증가하고 완전히 의미가 뭐 다른 별개의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얘를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얘도 그러니까 정보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글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정보의 개수는 똑같아요.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시장은 확대된다. 무슨 문장인지 아시죠? 뭘 뜻하는지도 아시죠? 그쵸? 여기 정보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습니다. 그쵸? 인구가 증가하면 시장은 확대된다. 제가 물어보려는 건 사실 이거예요. 인구 증가에 의한 시장 확대. 이거하고 뜻이 다른가요? 다를까요? 인구 증가에 의한 시장 확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시장은 확대된다. 미묘한 뉘앙스는 뭔가 미묘한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얘는 그냥 하나의 어구고 얘는 문장이니까 다르지 않느냐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얘하고 얘는 서로 그 의미상 유사하다, 매우 유사해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 이게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여겨요. 뭐냐면 얘는요 문장 여기서 시작했어요. in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글자로 한 문장 썼고요. 그 다음에 정보 2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 찍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새끼는요. 여기서 만약에 문장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갔는데 아직 문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뒤에 살을 붙여서 문장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한 문장 안에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뭐 말을 그냥 만들어 본다면 인구 증가에 의한 시장 확대는 뭐 기업 간 경쟁을 가속화시켜서 기술 경쟁을 유도하고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블라블라 하면서 문장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자, 한국어 문장에서 정보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형태로도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독서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학생들 좀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한글 떼고 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책 읽어요. 평생 읽을 책 거의 다 읽는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책 거의 못 읽기 시작해요. 바빠서. 고등학교 때는 거의 손도 못 대고요. 대학 들어와서도 전공서 아니면 거의 손 못 대요. 운 좋아서 친한 선배한테 뭐 무슨 시험 족보 같은 거 얻으면 그마저도 읽을 필요 없죠. 책도. 자, 근데 초등학교 때 그래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용 책은요. 문장 하나에 정보 하나예요. 문장 하나에 정보 하나에서 2개입니다. 애들용 책 칸 가서 나중에 여기 근처 서점 가서 애들용 책 한번 칸 가서 애들용이다 뭐 초등학생용이다 하고 있는 책들 한번 조금 확인해 보세요. 한 문장 안에 정보가 몇 개 들어있나. 보통은 하나에서 2개예요. 그 이상 늘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책 망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옛날 어느 마을에 뭐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 나무를 베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애들은 못 읽어요. 멍해져요. 애들은 한 문장 읽고 머릿속에 정보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읽게 되는 글들은 더 이상 그런 글들이 아니에요.
한 문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포함되는 문장을 그런 글을 읽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진 글들, 이런 식으로 쓰여진 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지금 언어 논리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거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요거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문장 보이시죠?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용액에 담그면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문장인지 아시죠? 예, 무슨 문장인지 아실 겁니다. 뭘 뜻하는지도 아시죠?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가능하죠?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어요. 참이에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문장일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면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틀려도 돼요. 틀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주어가 뭘까요? 이 문장. 어머. 예. 이 문장, 리트머스 종이 산성 용액에 담그면 색 변화 관찰할 수 있다. 이거 주어가 뭘까요? 주어. 예. 보통 요거 이제 물어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아, 리트머스 종이? 예, 리트머스 종이는 목적어죠. 예. 색 변화 목적어입니다. 산성 용액 부사어예요. 주어가 안 보여요. 근데 주어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정보가 있는데 정보는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장은 맞다 틀리다 판단 못하는 놈이다 라고 판단하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그래서 물어봤었죠.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근데 판단할 수 있다라고 사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놈. 그럼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서술어부터 보는 겁니다. 있다라는 서술어부터 볼게요. 네, 있다라는 서술어. 뭐가 있는 걸까요? 수가 있대요. 이건 뭔가가 가능하다, 어떤 경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There is a case고요. It is possibl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가 가능하다, 뭔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애가 있어도 뭔가가 있는 거고요. 여기 애가 있어도 뭔가가 있는 거고요. 여기 뭐 있어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뭔가가 있다라고 표현된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체적인 의미는 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할 때. 자, 그러면 그 다음 서술어 볼게요. 관찰하다가 보이네요. 누가 관찰하는 건가요? 누가?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만? 예, 모든 사람이겠죠? 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용액에 담그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주어가 두 번 생략됐어요. 어떤 사람이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용액에 담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사실 풀 센텐스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 약간 조금 이제 서커츠처럼 조금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문장 사실 여러분들 이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적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썼어도 여러분들은 아,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네 라고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이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애들은요, 뭐가 생략돼도, 어떤 문장 성분 하나가 생략돼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뭐가 생략되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 이거 알아 라고 끄덕끄덕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배경 지식이 없는 형태의 문장,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장을 내가 보고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주어 서술어 구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문장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멍해요.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맞다 틀리다 뭔가 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감도 안 잡혀요. 이게 대체 뭔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평소에 독서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엉뚱한 데서 이제 사실은 뭔가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되게 단순해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차분하게 찾으면 되는데.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됐나요? 자, 그러면 제 결론은 그래서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뭐냐면 정보의 확인 전략, 서술어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서술어에 집중하자. 서술어를 읽고 주어 서술어 구조를 확인해줘야 된다. 정보를 확인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보를 확인해줘라. 샘플 강의에서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다음에 서술어 종류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어떤 거였냐면 서술어 종류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동사, 그쵸? 그 다음 형용사도 있고요. 네, 이렇게 쓰니까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안 이쁘게 나오네요. 참. 이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는 애들, 또 무엇으로 서가 붙는 애들, 혹은 무엇라고가 붙는 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근. 어근이라고 하면 되다나 하다 붙여서 동사로 쓰이는 애들 사실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증가, 확대, 확장, 변화 이런 애들. 자, 요 네 가지. 근데 이거 제가 사실은 이제 보면 이것부터 사실 말씀드려도 사실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심을 한번 좀 해주세요. 예, 그냥 제 말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심을 한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간단하게 서술어 집중해서 뭐라고 하면 되지. 한 시간씩 잡아먹으면서 뭐 이렇게 뭐 무슨 지식이 어쩌고저쩌고 아이씨 그냥 갑갑해 죽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거 서술어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는다라는 건요.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독서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글을 읽는 게 돼요. 대부분은. 어떻게 글을 읽는 거냐면요. 글을 읽다가 동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동사나 형용사가 나와 있는 부분으로 시선을 빨리 돌리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문장을 차곡차곡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다가 마침표가 찍힌 부분, 혹은 쉼표가 찍혀 있는 부분, 혹은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동사가 나타나는 부분, 형용사가 나타나는 부분, 혹은 무엇이다, 무엇으로서, 뭐라고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여러분 시선을 빠르게 옮기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어근이 보이는 부분으로 여러분 시선을 빨리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다시 주어하고 주어를 찾고 그 둘을 연결시켜서 정보를 구성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왔던 독서 경험하고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읽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서술어부터 읽어라. 서술어에 초점 두면서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약간 사기꾼 쳐다보시지 봐요. 씨발 뭐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리고 뭔가 이제 의심하는 거죠. 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뭔가 이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뭔가 잘 안 읽힌다. 읽히긴 하는데 뭔가 이건 야매 같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시험을 조졌어. 라고 하면 얘를 의심하는 거죠. 뭔가 뒤에서부터 읽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뒤에서부터 읽는 걸로 능사가 아닙니다. 뒤에서부터 읽는다가 아니라 동사, 형용사, 이다, 어근 체크하고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어 찾는 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근데 서술어의 종류, 이거 앞에서부터 그럼 자연스럽게 읽으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 좀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연스러운 독서 경험이 어떤 글을 읽었던 독서 경험인지를 조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독서를 해왔는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부터 글을 읽을 때 지금 여기 언어 논리 제시문으로 나온 것 같은 어떤 그런 논문 형태의 글을 충분히 꾸준히 많이 읽어왔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독서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뒤에서 붙어 있는 건 뭔가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서 경험은 어려서 했던 독서 경험, 한 문장 안에 정보가 2개에서 3개, 1개, 2개 정도 있는 그런 문장을 읽었던 경험이에요. 그거하고 얘는 조금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독서 경험과 이 독서 경험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 뒤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연습 문제 잔뜩 넣어놨는데 평소에 여러분들 주변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여기 언어 논리 제시문처럼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흔하냐인 거죠. 안 흔해요.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 카톡을 보내는 저런 식으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미친 새끼 취급받습니다. 뭔 말이야 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 지금 여기에서 읽게 되는 글들은요. 언어 논리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글들은 매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글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 통과해서 박사학위를 받든 혹은 학술지에 게재 승인을 받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으로 인정받겠다. 그래서 매우 특수한 형식, 특수한 레토릭을 가지고 쓰여져 있어요. 얘를 그냥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정보를 내가 모두 확인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평소에 계속해서 이런 식의 독서를 해왔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읽으면서도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앞에 주어가 있어요. 그럼 얘하고 연결되는 서술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럼 얘가 어떠하다라는 건가? 그러면 그냥 사실 자기도 모르게 빠르게 문장 구조 파악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의식적으로 서술어에 초점 두고 읽으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서술어에 초점을 두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칙은 그래서 서술어에 집중하자였고요. 두 번째 원칙 이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서술어 중심으로 읽는 방법이요? 네. 저희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이 서술어 위주로 읽는 게 예.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는 선생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이렇게 이론만 들어서는 전혀 맞아요. 공감이 안 예. 되거든요. 예, 공감 안 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전에 우선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서술어만 중심으로 읽게 되면 어떤 문제가 사실 발생하냐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정보가 더럽게 많다. 그겁니다. 정보가 더럽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문장 안에 정보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떡하지? 정보가 너무 많은데? 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핵심적인 정보의 형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 이거 어떤 거냐면 읽고 나면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돼요.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글을 읽어주시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글의 내용을 글을 읽었다면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암기입니다. 그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 분류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밑줄을 긋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보통 얘기를 하죠. 밑줄을 긋는다. 제가 지금 요거 아마 이제 여기까지 들으셔야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밑줄을 긋는다까지.
밑줄을 긋는다라는 건 사실 이거 뭐 의미하는 거냐면 중요한 정보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 구분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암기를 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밑줄 긋는 것 자체가 글을 읽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시문을 읽고 어떤 지문을 읽었는데 글의 내용이 그냥 술술술 이해가 잘 되고 머릿속에 잘 남아요. 그냥 서술어 중심으로 봐서 기억이 잘 남아요. 그럼 거기서 밑줄 그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술술술 만약에 읽힌다라고 하면 밑줄 그을 필요 없습니다. 한 단락 읽었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 찾아서 밑줄을 긋는다, 그 지랄도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 이런 경우도 안 돼요, 사실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냥 밑줄을 계속해서 이렇게 긋는 거. 이건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못 나눈 거예요. 그냥 색칠 공부한 겁니다, 이거. 자, 근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으란 말이냐? 그걸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정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한 10분만 쉬었다가 좀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요거 왜냐면 지금 저기 한 분이 잠깐 저기 나가 계셔가지고. 네.